안녕하세요. 안명관입니다. 자, 이번 2022년 1회차 이제 재방직 시험이 끝났죠. 지난주에 끝났는데 오늘은 이제 그 해설 강의입니다. 해설 강의고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 이번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았고 신규 아주 새로운 문제가 한 세 문제 정도가 보이고 기존 문제를 조금 변환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그래가지고 총 한 다섯 문제 정도가 좀 해결하기 좀 어려웠던 문제였고 나머지 15문제는 다 이제 기출 문제 많이 나왔죠. 우리 이 간단하게 좀 이번 시험의 좀 경향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번에 총론 파트에서는 안 나왔고요. 일반 구조. 일반 구조에서 기초에 관련된 거 문제 2개 그리고 조작의 목구조 하나씩 그래가지고 총 4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구조 역학 쪽에서 그 단면의 성질에서 단면 1차 모멘트가 이번 국가직에서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그죠? 예,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라는 문제가 하나 나와 있었고 단순보호에 관련된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 예. 그래서 구조역학에서는 이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라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거를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쉽게 풀었을 텐데 단면 1차 모멘트보다는 단면 2차 모멘트라든지 단면 계수 이런 쪽이 더 시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안 할 수도 좀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중 및 내진. 자, 하중 및 내진 설계에서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풍하중에 관련된 용어 그리고 허용 층간 변이. 허용 층간 변이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죠. 그렇죠? 기출 문제였고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서 건물 골조 시스템. 뭐 아주 일반적인 문제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중 및 내진에서는 뭐 당연히 다 이제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RC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에서 총 6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철콘에서는 뭐 내구 성능 저하 인자 그리고 최대 힘응력 그리고 등가 균일 힘 모멘트에 대한 보정 계수 CM 값을 구하라는 거, 그 플랫 슬래브의 지판 구조 그리고 PSC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이거하고 스트러타이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가장 좀 힘들었던 문제가 아마 등가 균일 힘 모멘트 보정 계수 CM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마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따 풀어보면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기출 문제였고 기출 문제에서 조금 변형된 게 스트러타이 모델. 스트러타이 모델이 한 문제가 약간 좀 변형해서 약간 좀 유형을 좀 변형을 해서 나왔던 문제. 그리고 총 6문제가 출제됐고 자, 강구조. S구조에서는 총 4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4문제가 나왔는데 H형간 강축에 대한 소성 단면 계수를 구하라. 소성 단면 계수. 우리가 그 단면 2차 모멘트는 많이 구해봤죠. 근데 소성 단면 계수는 안 구해봤단 말이죠.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새로운 신규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좀 변형된 문제였고 그리고 그 강구조에서 안정성을 설계를 저해시키는 요소들에 대한 종류를 쫙 고르라겠는데 이거는 이따 풀어보면 되고 자 그리고 합성 구조 쪽에서 뭐 충전형 합성 기둥의 설계 전담 강도 3가지 파트였죠. 콘크리트, 강제하고 철근하고 합친 거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구하라는 문제. 그리고 볼트의 강도. 이 볼트의 강도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였죠. 새로운 문제였는데 이 재료를 물어보는 문제는 가장 어렵다겠죠. 제가 아마 이 문제는 많이 해결하기가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볼트의 강도를 딱 묻는 문제는 답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구조 쪽에서 역시 그 막구조가 하나 나왔어요. 막구조가 하나 나왔는데 막재 요구 사항을 해가지고 막재 우리가 뭐 파단 신장률 뭐 크리프 변형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뭐 내우성이라든지 뭐 접힌 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조금 빗나갔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 언급은 다 했지만 아마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이것도 이번에 새로운 문제로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총 20문제 출제됐던 문제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면은,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구조는 일반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전체 단면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단면의 크기를, 자, 여기 있죠. 예, 단면의 크기를 경감한다. 단면의 크기가 경감되니까 경제적 설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취약한 건 뭐다? 처짐과 진동이다. 물론 내화성도 조금 떨어지긴 하죠. 예,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예, 오케이. 자,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싱을 주는 거. 자, 긴장을 하는 거죠, 긴장을 하는 건데, 긴장을 하는 방법은 프리텐션과 포스텐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겠어요. 미리 당기냐, 나중에 당기냐. 콘크리트 탓을 전에 당기냐, 긴장을 주냐, 콘크리트 탓을 후에 긴장을 주냐. 예. 두 가지가 있죠. 자, 포스트 텐션, 나중에 당기는 방식이죠, 그죠? 긴장제 인정력을 가하여 긴장제가 늘어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 방식인 이 프리텐션 방식이고, 포스트 텐션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부재를 만들 거란 말이지. 부재를 만들면은 미리 안에다가 매입형을 해가지고, 예, 이 시스관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파이프라는 게 있는데, 시스관. 이 시스관을 미리 매입을 해놓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죠. 예. 타설을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정착을 걸어놓고 쫙 당기죠,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를 그라우팅하는 방식이, 예, 우리가 포스텐션 방식. 틀렸지? NG. 그래서 정답을 일단 3번으로. 일단 1번 문제는 너무 쉬웠죠, 그지? 자, 프리스트레싱 긴장제는 인장력을 받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받는다. 예.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문제 1번은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하중 및 내진에 관련 내진 설계 관련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의 지진 저항 시스템. 자,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가.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가 뭡니까? 보호하고 기둥이죠. 보호 기둥. 지진 하중은 전단벽, 가세 골조가. 가세. 이 두 개가 합성이 됐죠. 그죠? 합성이 됐으니까 이거는 무슨 방식? 거물 골조 방식. 내력벽 방식은 순수 벽만 있는 방식이고,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은 보호 기둥이에요. 보호 기둥. 보호 기둥이 모든 걸 다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성이 하나 붙었기 때문에 약간 중연성 정도의 연성을 요구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뭐 이런 모멘트 골조 방식, 연성 모멘트 골조 방식. 필로티 구조는 뭐 가분수죠, 가분수. 이거 지진력 시스템과 저항 시스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이런 거는, 그지?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간단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넘어가고요. 자, 다음 문제 3번. 자, 기초구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기초구조에서 집안조사하고 우리가 기초구조 설계할 때 유의사항들, 이런 것들. 자, 건축물 집안조사와 기초구조 설계 관련 설명을 옳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주어가 평판제하시험 있고, 뭐 편심하중 연속기초가 있네요. 접지압이 있네요, 지금. 자, 평판제하시험이라는 건 뭐죠? 땅을 파죠. 우리가 기초가 설치될 그 위치까지 땅을 파가지고 평판을 대놓고 유압잭을 세팅을 해놓고 하중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하중을 올려놓죠. 이렇게 하중을 올려놓고 여기에서 이제 치마가 다이얼 게이지에 딱 넣어놓고 이게 뭐죠? 얘가 지금 제압판이지. 제압판. 이 제압판이 얼마만큼 치마가 되느냐, 이 치마량을 측정하는 거. 이게 평판제하 시험이에요, 그죠? 자, 이런 평판제하 시험인데 이 제압판의 사이즈는 얼마? 뭐 우리가 뭐 300각이라고 줘. 지름 300mm, 300mm짜리 다이아미터 300mm짜리. 두께는 한 5cm, 3cm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하중을 제어하는데 예정 파괴 하중의 5분의 1 또는 100kN 이렇게 해가지고 총 5번을 제어하죠.
5회. 가지고 재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시간이 가고 여기가 하중이 간다고 한다면은 살짝 미리 한번 눌러줍니다. 여기가 이제 슬라임이 있으니까 살짝 일만 눌러주고 시간이 가게 되면은 한 번 딱 누르죠 이렇게. 그리고 한 15분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눌러요. 또 15분 정도를 유지하고 누르고 하중제야 누르고 하중제야 유지하고 그래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5번 이상. 그리고 나서 하중을 풀어버리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과는 보통 한 15분 정도 5번 이상을 해라. 동일한 하중으로 치마가 정리됐을 때까지 이 하중을 눌러주라. 그런 것들인데 평판 제하 시험은 총 5단계 이상으로 나누고 각 하중 단계는 치마가 정리되었을 때 다시 그 다음 하중을 제하시켜라. 그지? 제하판의 지름은 300mm다. 맞죠? 자, 편심 하중을 받고 있는 독립기초판 연속 기초의 접제압. 이 편심 하중이란 거는 기초판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큰 기둥이 서고 여기는 조그만 기둥이 섰어요. 이 두 개가 같이 만약에 이렇게 묶여 있다든지 이거는 지금 복합 기초의 개념이죠. 기초판이 있는데 기초 한쪽으로 좀 많이 좀 쏠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원래 기초판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접지압이 이렇게 딱 걸려 있을 텐데, 이게 접지압이 이렇게 딱 걸려 있을 텐데, 여기는 지금 기초의 도심, 가장자리, 중심. 근데 여기 떨어진 거리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서는 P를 누를 거고, P 곱하기 2는 어떻게 돼? P 곱하기 2는 얘는 모멘트야. 그지? 모멘트 하중이 지금 걸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초 접지압에다가 모멘트 하중이 약간 좀 불균등하게 잡혀 있는 거지 이렇게. 모멘트 원래 없애야 되는데 약간 모멘트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모멘트, 마이너스 모멘트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 그지? 원래는 이거였는데 마이너스 모멘트가 걸리고 플러스 모멘트가 걸리니까 어떻게 돼? 약간 이런 직선적인 선형적인 불균등한 그런 접지압이 발생한더라. 그래서 접지압은 균등하게 불편한 게 직선적으로. 이게 편심 하중이 잡혀 있는 기초에 이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을 3번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연속 기초의 접지압은 균등하게 분포하는 걸로 이제 가정을 합니다. 연속 기초 같은 경우에. 연속 기초라는 건 뭐지? 연속 기초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적 벽체에서 많이 쓰죠. 이제 조적벽이 내려오게 되면은 쭉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기초판이 이렇게 있는 거지. 쭉 있는 거지 이렇게. 다시. 벽이 딱 내려왔어요. 조적벽이 내려오면은 그 밑에 기초판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부팅이 있고 기초벽이 있고. 그래서 이게 쭉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서 누르는 하중이 이 등분포랑 걸리지. 등분포가 걸리니까 당연히 접지압도 균등하게 걸려 있겠죠. 지금 이 말을 설명해 놓은 거고. 그래서 4번도 맞고 뭐 1번, 2번 뭐 틀린 말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여기까지는 뭐 큰 어려움이 없죠. 자, 4번은 더 쉽습니다. 자, 내구성 설계에 관련된 건데, 콘크리트 내구성 설계인데, 내구성을 저하하는 인자예요. 내구 성능을 저하하는 인자. 그지? 가장 첫 번째는 염해입니다. 이 내구성을 저하하는 인자는 뭐냐면은, 콘크리트라는 거는 뭐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멘트하고, 골재하고, 뭐, 무료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철근이 붙어요. 그지? 얘가 지금 콘크리트고, 이 합치면은 이제 이게 리인포스. 철근이 보강된 건 이제 콘크리트 되는 거죠. RC 구조. 결국에는 이 시멘트는 별로 물도 좀 영향이 좀 있지만 결국에는 이 골재하고 철근이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팽창을 하든지 아니면 물이 얼어가지고 팽창을 하든지 콘크리트가 풍화해가지고 팽창을 하든지 다 팽창을 합니다. 뭐든지 원인은 다 팽창이에요. 콘크리트가 가장 취약한 게 뭐였지? 인장 강도라 그랬어요. 압축 강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인장 강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팽창, 인장 응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한 구조가 콘크리트야. 그 인장 응력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 콘크리트가 균열이 나겠지? 균열이 나게 되면 거기에 뭐 물이 들어가고 물이 또 얼 거고 철근이 부식할 거고 철근이 부식하게 되면 또 팽창할 거고 결국엔 다 팽창이에요. 팽창. 팽창인데 이 팽창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 골재가 팽창하든지 철근이 팽창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물이 팽창하든지. 물이 팽창하려면 물이 얼어야겠지. 동결. 그러다가 또 수축해야 되겠지. 융해. 동결 융해가 하나 나올 거고. 철근이 팽창하는 이유는 이 OH- 이게 염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 나트륨 같은 거 있죠. 이 소금, 나트륨. 이 나트륨이 상당히 안 좋아요. 콘크리트에. 예. 그 철근을 부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 가지고 이 염에 의해서 해를 끼치는 이 염에 이 철근 부식의 가장 큰 요인인 거지. 자, 그리고 골재의 팽창. 골재의 팽창은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알칼리 골재 반응. 이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는 건 뭐야? 시멘트 하게 되면은 콘크리트 하게 되면은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야. CaOH2 강알칼리예요. 그지? 강알칼리. pH가 12에서 한 14 정도가 되는 강알칼리성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골재 반응성 물질 황산염이라는 게 있어요. 황산염. 그 반응성 물질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 골재가 팽창을 해버린다는 거야. 이게 알칼리 골재 반응이거든. 이 알칼리 골재 반응이 있고 이 콘크리트 이 철근 같은 경우에는 부식을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부식이 발생하는데 이 부식을 발생하기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콘크리트라는 걸 피복 두께를 주잖아. 그지? 피복 두께. 피복 두께를 주는 이유는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걸 막기 위해서 주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 부식이 되는데 피복이 벗겨져 나가거나 피복이 균열이 발생했거나 그런 것들. 그지? 그러면서 점점점 그 부동태 피막. 이 철근과 콘크리트는 강알칼리, 철근은 강산. 두 개가 만나게 되면은 철근 주위에 막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지? 이 막을 우리는 부동태 피막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는 이유가 이 탄산이라는 게 있거든. 탄산화. 얘는 강알칼리하고 강산이 만나가지고 만나는 이게 막이에요. 쉴드, 보호막인데 얘가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CaOH2가 수화 반응으로 많았는데 대기 중에 CO2가 만나가지고 CaCO3가 돼. 탄산가스. 탄산 칼슘이 되지. CO3. 그리고 나머지 OH기는 물이 돼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이 증발해 버리겠지. 증발하게 되면 수축 나올 거고 얘가 pH가 수소 이온 농도가 한 10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얘는 중성입니다. 중성이 되다 보니까 이 막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지. 막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물이 들어가고 공기 들어가고 해가지고 철근이 부식돼 가지고 또 팽창. 그래서 염해, 탄산화, 동결융해, 화학적 침식이라는 거는 이제 바닷가, 해풍 이런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알칼리 골재 반응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거든요. 내구성을 상실하는 이유가.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뭐 이거밖에 없죠. 크리프밖에. 크리프란 건 뭐지? 비탄성적인 변형이죠. 비탄성적인 변형. 예. 시간 지남에 따라서 하중 증가 없이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그지? 예. 얘는 내구성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콘크리트의 어떤 특징을 물어봤던 문제인데 답 찾는 거는 뭐 크게 뭐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자, 문제 5번.
자, 이 문제.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 때 이런 말을 했었을 거야. 이 F8T, 뭐 F10T, F13T. 자, F란 거는 보통 프릭션, 그립 볼트. 프릭션 그립 볼트. 프릭션이 뭐지? 마찰. 그지? 마찰 볼트야. 그래가지고 이 F8T가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얘네들은 다 고장력이야. 고장력. 일단 고장력이면은 항복 강도가 보통 800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 마찰 접합에 의해서 고장력 볼트는 거의 대부분 접합이 되니까 마찰용 고장력 볼트 접합이란 거지. 그리고 여기 숫자 8. 이 8이라는 거는 인장 강도죠. 항복 강도가 아니에요. 인장 강도예요. 인장 강도. 자, T. 인장 접합이다. 그래가지고 이 F8T, F10T, F13T, F11T도 있어요. 얘도 있어. 얘 있는데 이 일단 고장력 볼트고 마찰형 접합이고 그리고 이 숫자는 인장 강도라는 거. 인장 강도. 당연히 항복 강도는 인장 강도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죠. 그치? 자, 그리고 볼트 등급 4.6. 자, 이거는 구조 우리 그 기준 KDS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KS에 나와 있어요. 얘를 찾는 게 정답은 240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게 두 개가. 근데 이 숫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 숫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냐고요. KDS에서는 인장 강도밖에 안 나왔어요. 공칭 그것도 공칭 인장 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찾는다는 거는 아마 거의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추후에 나오게 된다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나.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외를 시켜놓고 나머지 2개 정도 남을 거야. 그 2개 정도 남은 거에서 내 감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는 공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건 알았지. 8이라는 숫자는 이제 인장 강도라는 거지. 인장 강도. 그래서 일단 F8T의 인장 강도는 800메가파스칼. 이거는 지워야 되겠지. 맞는 말이니까. 13T의 인장 강도는 1300. 이것도 또 지워야 되겠지. 그럼 답은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지? 답은 2번과 4번. 보통 우리가 항복 강도 1.25배를 하면 보통 인장 강도라고 보통 하거든요. 1.25배 이내로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1.25배 하면은 뭐 우리가 지금 F10T 1.25배 하면은 보통 250메가파스칼을 빼게 되면은 750메가파스칼인데 이걸 빼게 되면은 근데 이 숫자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F10T의 항복 강도는요 900입니다. 900. 우리 해설 보세요. F8T의 인장 강도는 640메가파스칼, F10T는 900, F11T는 990, F13T는 1170. 보통 공칭 강도에다가 인장 강도 0.75를 곱하기 주면 이제 공칭 강도가 나오는 거고 항복 강도는 보통 한 10% 정도? 10% 정도를 좀 빼면 돼요. 10% 정도를 빼면 되는데 그래서 1000에서 10%를 빼. 그럼 900. 1100에서 10%를 빼. 그럼 990입니다. 그지? 1300에서 10% 빼면 1170이야. 보통 10% 정도 빼는데 F8T는 10% 빼게 되면은 720이겠죠? 근데 공식이 안 맞아 버리지 이러면. 그래서 F8T는 640으로 외워 놓으시고 인장 강도에다가 10%를 빼게 되면은 항복 강도다. 항복 강도다. 어디에서? 얘네들 말이지. 얘네들. 그 일반 볼트 4.6이란 거는요. 인장 강도는 항복 강도는 240메가파스칼, 인장 강도는 400메가파스칼, 공칭 강도는 300메가파스칼. 여기다 75%를 곱해 주면 돼. 75%를.
자, 이 문제가 한번 나왔으니까 이 숫자를 아예 그냥 애워버리세요. 혹시 다음에 또 시험을 보게 된다 하면 이 문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뭐 나올 일은 없겠지만 한번 애워버리시라는 거. 예, 새로웠던 문제입니다. 많이 좀 틀렸을 것 같아요. 자, 문제 6번. 자, 이거는 뭐 기출 문제죠. 자,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서 우리 구조 설계에서 허용 층간 변이. 자, 우리가 특등급이 있었고 내진 등급, 1등급 있었고 2등급 있었고, 3등급은 2등급에 준한다 그랬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층고에다가 01, 층고에다가 15, 층고에다가 0.020 이게 고발이겠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내진 등급 2등급이네요. 2등급이니까 뭐 0.020 층고에다가 0.020 정답 3번. 이거는 다들 애워가지고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넘어가고. 자, 문제 7번. XY축에 대한 삼각형 단면이 있네요. 지금. XY축에 대한 단면 일체 모멘트를 QX와 QY를 하겠습니다. 이때 QX, QY의 합은 얼마냐? 자, 일단 XY축이 있고 X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삼각형의 도심은 삼각형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도심은 3분의 A 지점 2점이 있겠지. 도심 지점이. 자,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1차 모멘트는 뭐였지? 면적과 도심과의 거리 y0. gy는 면적과 x축과의 거리 이거였죠. 그지? 자, 일단 gx부터 구하게 되면은 삼각형 면적은 얼마 돼? 2분의 1에 밑변이 2h, 2h니까 좀 4h겠네. 높이가 3h고 4h 곱하기 3h 여기에다가 곱하기 떨어진 거리 요거죠. 삼각형의 무게중심 3분의 1h 그러니까 3h 높이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약분돼 버리겠지. 약분돼 가지고 2 남고 그러면 6h의 제곱 h 남으니까 6h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 자, x0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어디야? 뭐야? 없어요. 이 y축에 대한 단면 계수는 단면 1차 모멘트는 얘가 제로잖아. 그러니까 이게 0이야. 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래서 도심축을 지나는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0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지? 도심축을 지나는 단면 1차 모멘트는 0이다. 0. 그래서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단면의 도심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도심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는 거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는 거 얼마? 6h 세제곱. 그지? 2번. 쉽죠? 원리만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자, 단면 1차 모멘트가 계속 출제가 되는데 아마 이제 올해는 단면 1차 모멘트가 나올 거고 아마 지방직 2회차가 또 있죠. 꼭 언제입니까? 서울시 문제가 10월달에 한번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한번 있다가 공고 땄죠. 3차. 그죠? 그러니까 아마 단면 1차 모멘트가 계속 지금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단면 1차 모멘트 공부를 조금 잘 해놓으세요. 뭐 공부할 것도 별로 없잖아. 그치? 자, 문제 8번. 자, 집중. 자, 크기도 똑같고 집중하중 받는 위치만 여기는 중앙 지점이고 여기는 4분의 1 지점이고 가나 보가 있는데 값이 큰 거. 뭐 전단적이 크냐, 힘 모멘트가 크냐, 뭐 이런 것들 비교하는 건데 일단 A 부제부터 이거는 뭐
하중이 여기에 있죠. B 부재는 센터에 있고, 그죠? 자, 이거 우리 뭐 힘의 평행 조건 방정식을 이용해도 되고, 힘의 평행 조건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풀 수도 있고, 반력을 구할 때 일단 반력을 구해야 되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도 되죠, 그지? 그래서 제가 아마 해설에는 분배 법칙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죠? 해설에는 분배 법칙이 있으니까 평행 조건 방정식, 이거 A점이고 B점이니까 B 이퀄 제로로 놓고, 여기가 반력이 있겠지. 반력이 P VA라고 보고, 이걸 반력을 VB라고 하면은, 자, 모멘트 B점을 놨으니까 0으로 놨으니까, 자, VA 곱하기 떨어져 있는 거리 L, 얘는 시계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 자, P, 여기 P가 붙어 있죠. 반시계 방향이고 마이너스겠지. 곱하기 떨어져 있는 거리 4분의 3 L, 합이 제로, 그지? L 약분돼 버리고, 따라서 VA는 4분의 3P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가 4분의 3P라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당연히 여기는 4분의 1P겠지. 그치? 얘는 어차피 센터에 걸려 있으니까 2분의 P 절반씩 부담하겠지.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이 하중이, 이 반력이 더 큰 힘을 받기 때문에 전체 길이 대비 이거, 얘는 전체 길이 대비 얘 4분의 1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반력을 구했습니다. 자, 반력을 구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모멘트 그 SFD도나 BMD를 그려도 돼요. 여기는 2분의 P고, 2분의 P였죠. P고. 자, SFD도 뭐 이거 그리는 거 편하니까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자, 4분의 3 올라가지. 4분의 3 올라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하중이 없으니까 그대로 갔다가 P 떨어지고 4분의 1P 마지막에 올리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P, 자, 같이 그려야 돼. 2분의 P는 아니야. 이 정도 걸려있을 거야. 이 정도. 2분의 P 올리고, P 떨어지고, 다시 2분의 P만큼 올리고. 자, 얘는 2분의 P야. 4분의 3P. 뭐가 더 커? 당연히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전단력이 큽니다. 가는 나보다. 자, 휜 모멘트. 전단력이 제로인 지점에서, 전단력이 제로인 지점에서 우리가 최대 휜 모멘트가 걸릴 테니까 얘에서는 여기서 걸리겠죠. 이만큼 걸리겠지. 얘는 또 여기서 가운데서 걸릴 거고. 근데 그 힘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면적이 결국에는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 힘 곱하기 떨어진 거리, 여기가 곱하기 4분의 L을 해주게 되면 16분의 3 이런 식으로 걸릴 거고, 이 크기가 16분의 3P. 얘는 여기 2분의 L이니까 4분의 P L, 4분의 P L이죠. 아니고 이런 식으로 걸렸을 거고, 뭐가 더 커? 곱하기 4를 해주게 되면은 4분의 4, 16분의 4니까 얘가 더 크지. 최대 힘 모멘트는 가보다는 나가 더 크네. 얘는 가가 더 컸고, 그죠? 자, 처증가, 처증가. 뭐 이렇게 구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뭐 최대 전단력 구해도 되고, 뭐 계산식에 따라서. 자, 우리가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 공식, 최대 처짐 48 이하 2분의 PL의 세제곱. 그때 처진 각, 최대 처진 각, 이거에 곱하기 3배 해주면 돼요. 16 이하 2분의 PL의
이제 제곱이 할 거고 여기서는 한 차수 떨어지니까, 그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다 똑같다겠어요. 하중 똑같죠? 탄성계수, 단면체 모멘트 다 똑같겠지? 다 똑같겠지? 길이도 똑같지? 그래서 처진과 처진 각은 가부제, 나부제 똑같아. 그래서 정답을 1번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야.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약간 조금 생각을 하게끔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 가지의 그 어떤 해법들을 좀 생각을 해놓은 그 문헌 문제, 좀 좋은 문제 같은 게요. 저는 이런 거 문제를 참 좋다 생각합니다. 물론 수험장 입장에서는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구조역학의 그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다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죠. 자, 문제 9번. 자, 내진 설계, 보강 조적조의 내진 설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강도 설계법에 의한 보강 조적조 내진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예. 이거 딱 보니까 보의 폭은 얼마다, 뭐 기둥의 폭은 얼마다, 보 깊이는, 피어의 깊이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 내진 설계에 보게 되면은 부지의 최소 크기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지? 최소 치수를 결정하는. 그래서 일단 보 같은 경우 이게 보였죠? 얘는 152 이상이에요. 이 높이 춤은 200 이상입니다. 200 이상. 예? 이게 보고. 자, 기둥. 두 번째. 첫 번째. 기둥의 최소 사이즈는 일단 300이야. 근데 기둥이 이렇게 좀 길 수도 있어. 이렇게 좀 길 수도 있어. 그래서 그때 이 최소 길이는 보통 3배라 그래요. 3배. 3배보다는 크고 6배보다는 작아야 된다. 3배. 3배를 넘을 수 없다. 이거에. 그래가지고 300에 곱하기 3배 이하입니다. 이건 이상이고. 그지?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피어. 이 피어가 조금 모르실 분이 계시는데 일단 피어는 기둥 계열이에요. 약간 기둥하고 벽하고 합친 거?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좀 짜리몽땅한 하지만 이렇게 조금 짜리몽땅은 하지만 기둥도 아니고 벽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을 피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세 번째가 피어. 이 피어인데 피어라는 단어는 원래 토목에서 많이 씁니다. 토목 우리 교량 있죠, 교량. 교량의 그 기둥 있죠, 기둥. 기둥을 삐어라 그래, 삐어. 피어. 보통 삐야 그럽니다. 현장에서는. 자, 이런 것들은요. 이 사이즈, 이 유효폭이죠. 유효폭이 피어 150mm 이상이고요. 150 이상이고 유효 길이 유효 길이는 얼마? 거기 해설에 나와 있죠. 3배, 6배. 그지? 이거에 150 곱하기 3배 내지는 6배 보다 크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이하란 얘기지. 피의 높이.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공칭 길이의 5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50 곱하기 3배 내지 6배에다가 5배를 곱해주고 그 이하래.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 내진 설계에서 이 최소 치수, 보 기둥과 피어에 대한 최소 치수.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자, 보 폭은 150mm 이상, 기둥 폭은 300 이상, 보 깊이는 200 이상이어야 되고, 피어 유효 폭은 150이었고, 150이었고 400을 넘으면 안 되죠. 400을 150에서 이게 400이란 얘기야. 이 유효 폭이. 그래서 정답을 4번을 이제 선택한.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애우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표현을 해보시면 애우기 싫어도 애워줄 겁니다.
10번. 자, 내진 및 하중 및 내진에서 이제 설계하중. 자, 풍하중에 관련된 문제예요. 풍하중에 관련된 문제. 이 풍하중의 용어 설명인데, 자, 일단 주어만 따지고 보면 가스 영양계수, 기본 풍속, 기준 경도풍, 풍하측에 나와 있어요. 자, 가스 영양계수란 거는 동적 계수입니다. 동적 계수. 바람이 어떻게 불지는 모르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있고, 뭐 천천히 불 때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세게 불 때 변이가 많이 발생할 거고, 조금 불 때 변이가 조금 발생할 거고, 그렇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지. 바람이라는 게 되게 유동적이니까. 그거에 대한 계수값이야 그냥. 가스 영양계수. 그래서 동적 고동, 고동하잖아요. 이렇게 기둥 건물이 평균에 대한 최대 변이비를 나타낸 통계값이다. 오케이? 이게 가스 영양계수야.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세게 불 때 있고 천천히 불 때 있는데 그때 변이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맞춰야 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려면은 어떤 기준값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잖아. 그죠? 그 계수값이 이거야. 그 계수값이. 자, 기본 풍속. 조도 구분 C.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노멀한 그런 조도 그 지표면이 C 타입이야. 건물이 중저층이 좀 이렇게 산재에 든 그런 도심지. 10m 높이에서 10분 동안 바람을 쭉 불었더니 100년 동안 10 C 10 C 다 C5자 발음이 나죠. 10 C 자, 지표면 영향을 받아 마찰력이 작용함으로써 지상의 높이에 따라 풍속이 변하는 영향을 기준 경도풍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요 기준 경도풍이라 하게 되면은 딱 좀 감을 딱 캐치를 해야 돼.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라면은 값이 변하면 돼 안 돼? 값은 똑같아야 돼 무조건. 아시겠어요? 네. 그 어떤 인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값이 변한다. 그게 우리는 인계점이라는 거고. 인계점, 한계점. 그지? 그래서 기준 경도풍이란 거는 이제 뭐 나무도 있을 거고 산도 있을 거고 건물도 있을 거고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게 되면은 이제 바람이 마찰 때문에 바람이 조금 죽겠죠. 그치? 풍속이 죽을 텐데 마찰력이 작용함으로써 풍속이 변하는 영역을 우리는 기준 경도풍이 아니라 대지 경계층이라 그러고 마찰력이 작용 안 하고 마찰 작용 안 하니까 변하지 않겠지. 그걸 우리를 기준 경도풍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 경도풍을 갖고 우리는 설계를 해야 되죠. 기준 경도풍을 갖고. 자, 마찰력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풍속이 똑같다. 풍속을 똑같이 본다 우리는. 그렇게 설계를 해야지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을 3번. 바람이 불어와 건물에 바람을 맞는 쪽 풍상측, 배면측, 풍하측. 반대쪽 빠져나가는 풍하측. 맞죠? 오케이. 정답은 3번. 1번과 2번을 많이 고민했겠죠. 당연히. 아니 1번과 3번은. 그렇지? 자, 가스트 영양계수. 뭐 되게 말 자체가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가 못하는데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되겠어? 바람이 빨리 불 때 있고 천천히 불 때 있어. 빨리 불면은 변이가 많을 거고 천천히 불면 변이가 조금 적을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평균적인 어떤 계수값을 적용해 주는 거지.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그게 우리가 가스 영양계수라는 거. 자, 다음 문제 11번. 자, 기초구조편입니다. 기초구조편이고 이제 용어 관련된 문제인데 뭐 쉬운 문제였죠. 자, 접지압, 사운딩, 슬라임, 케이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접지압은 압력이지. 기초 전면에서 받는 압력, 그렇죠? 기초판이라든지 아니면 말뚝 기초에서 선단과 지방 간의 압력, 접지압. 이제 사운딩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지반 조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보고 때려보고 뭐 찔러보고 뭐 이런 것들이지. 이런 행위. 그걸 우리는 사운딩이라고 하죠. 사운딩. 그래가지고 사운딩에서는 이제 뭐 사질 집안에서는 평판 제하 시험을 많이 했었고 점토 집안에서는 뭐 베인 테스트를 했었고 뭐 콩 관입 시험도 물론 있고 그러는데
이거지. 그래갖고 연약한 점성도 집안에서 땅 파기 외측의 흙막의 중량으로 인해 땅 파기된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이거 히빙이죠, 히빙. 히빙. 뭐. 예. 사운딩을 몰라도 히빙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예.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슬라임. 슬라임이란 거는요. 이제 우리가 굴착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바위를 시공하려고 했는데 여기 뭐 땅 부스러기가 있겠지, 이렇게. 부스러기가. 그지? 얘를 우리가 슬라임이라고 그래요, 슬라임. 찌꺼기. 예, 슬라임. 슬러시. 그 카페 가면 슬러시 많이 먹잖아요, 여름철에. 비슷해요, 슬라임. 이런 것들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어? 파일 다 시공해놨는데 어떻게 돼? 파일이 좀 진화가 되겠죠. 찌꺼기들은 제거를 해라. 예. 찌꺼기. 자, 이 케이슨이라는 거는 기초 공법인데 약간 흙막이 쪽이에요. 흙막이 쪽. 흙막이 공법의 하나의 대표적인 공법인데 건축에서는 잘 안 씁니다. 예, 대부분 토목에서 많이 쓰고. 이제 우리가 그 뭐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럼 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다리를 하려면은 콘크리트를 타서 해야 되겠지. 그렇죠? 거푸집을 대놓고 콘크리트 타서 해야 되는데 강은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 물을 막아야 되겠지. 근당에서 물을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버플로 하겠죠. 그래서 뭐 물막이 뭐 물을 돌리는 공법도 있고 물막이 공법도 있는데 그럴 때 여기가 강이야 지금. 강.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물을 막아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물을 막아놓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한 단, 한 단, 한 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형이에요. 원형. 얘를 우리는 케이슨이라 그래. 이 케이슨이라 그러는데 이 케이슨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거만 보게 되면은 비트가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끝이 뾰족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이거를 계속 하나 넣고 계속 연달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점점 정층을. 그리고 나면 여기가 물이 딱 막아지겠죠. 나중에 이제 물 뿜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거푸집 돼가지고 콘크리트 탓을 해가지고 이런 주곽을 교각을 안 치는 뭐 그런 공법입니다. 근데 얘가 오픈이 돼 있으면은 여기가 위에가 뻥 뚫려 있으면 오픈 케이슨, 개방 잠암이라 그러고 개방 잠암 공법이라 그러고 여기가 막혀 있다 만약에 이렇게 막혀 있다. 막혀 있으면 안에다 공기를 넣어줘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그 용기 잠암이라 그래, 용기 잠암. 잠함, 함체가 잠수한다는 거야, 잠수. 용기 잠암 갖고 뉴매틱 케이슨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흙막이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굴삭하면서 중공 대형의 구조물을 지지층까지 침하시켜. 침하죠. 이렇게 하나씩 깔아앉히죠. 하나씩. 그리고 지하 부분을 지상에서 구조한 다음에 이거를 지지층까지 침하시킬 때 그 지하 부분, 우리는 케이슨이라 그런다. 흙막의 공법의 하나의 한 종류입니다. 정답은 2번 사운딩. 자, 13번, 12번. 자, 이 지금 단순 보고 하나 있어요. 단순 보고 하나 있고 이 문제 지문을 잘 우리가 봐야 돼. 자, 단순 보고 B 지점과 C 지점이 작용하는 휘임 응력이라 그랬어요. 휘임 응력. 휘임 응력이란 거는 단면 계수 대비 모멘트야. 그지? 최대 모멘트. 자, 휘임 응력이 작용하는데 설명은 옳은 거 가지고 B점의 최대 힘 응력은 주어는 다 똑같으니까 B점의 최대 힘응력, C점의 최대 힘응력 두 개만 비교만 하면 되겠는데. 그죠? 비교만. 자, 일단 우리가 반력을 알아야 되겠죠. 반력은 어떻게 돼? 지금 이게 4분의 2분의 L, 2분의 L이니까 힘이니까 2분의 P만 작용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SFT도를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가 2분의 P, 가운데에서 P, 단부에서 2분의 P, B점, A점. 자, SFT도 2분의 P 올리고 P 떨어지고
2분의 P 또 올리고. 그래서 이게 2분의 P. 여기가 P, 2분의 P. 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전환이 되겠죠. 자, 이건데, 자,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우리 B점, C점이랬어요. 지금 이 지점이 B점이고 이 지점이 지금 C점이에요. 가지고 여기가 4분의 L일 거고 여기가 2분의 L 지점이겠지. 가지고 이 지점이 B 지점, 이 지점이 C 지점. 그래서 모멘트를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힌지 지점은 모멘트가 0이니까 모멘트가 0인 부분에서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할 거고,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은 상수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1차 함수 되겠지. 이때 모멘트 최대 크기가 나올 거고, 이게 우리가 MC가 되는 거고, MB점 모멘트는 이 지점일 거고, 이게 MB점. 여기에다가 우리는 단면계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힘 응력이 될 거고, 그치? 따라서 이 지점의 모멘트는 얼마야? 요 면적이죠. MC점의 모멘트는 이 면적일 거고, 그죠? 그래서 MB점, MB의 모멘트는 얼마야? 전단력의 곱하기 거리 4분의 L. 그래가지고 8분의 PL이 될 거고, MC점의 모멘트는 힘은 똑같고 2분의 P 곱하기 힘 곱하기 떨어지는 거리 2분의 L. 이거 4분의 PL이 될 거란 말이죠. 자, 따라서 첫 번째 B점의 힘 응력, B점의 힘 응력이란 거는 단면계수, 단면계수는 지금 이게 뭐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B점의 단면이 잘라 보니까 약간 이런 직사각형의, C점의 단면 잘라 보니까 약간 이렇게 정사각형의 단면이라는 거야. 아, 문제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야. 이런 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절대. 그지? 자, 그래서 이 점에서의 B단면에서의 단면계수는 6분의 BH의 제곱이겠지. MB점, GB, GC에 대한 단면계수는 6분의 2B의 3승이겠지. 2BH의 3세제곱이겠지. 그치? 이걸 딱 느끼는 순간, 여기 8분의 PL, 4분의 PL, 이거 곱하기 2배 차이죠. 이거 2배 차이지. 딱 보니까 두 개 약분돼가지고 C, B는 똑같다는 걸 딱 느껴질 분도 있을 거야, 분명히. 자, 구해보자고. 자, 6분의 BH의 제곱, 8분의 PL. 약분하지 마요. BH의 제곱에 6PL이죠. 분자 분모. 자, 두 번째. 시그마 C점에 대한 최대 힘응력 6분의 2BH의 제곱. 세 제곱. 4분의 PL. 그러니까 두 개 약분 곱해주면은 8BH의 제곱 6PL. 어때요? 똑같지. 그지? 그래서 답은 같다. 뭐 어려운 거 없지? 그지? 조금 문제를 만들려고 일부러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한 부제 내에서 단면이 이렇게 크게 변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그지? 근데 이거는 문제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단면계수라든지 아니면 힘응력이라든지 그리고 힘 모멘트까지, 그러니까 세 개를 물어봤던 문제예요. 힘 모멘트를 물어봤고 단면계수를 물어봤고 힘응력을 물어봤고, 그렇지? 여러 가지를 물어봤던 문제인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13번. 자, 목구조하게 되면은 가장 취약한 게 불이에요, 불. 그래서 목구조하게 되면은 방화구조가 꼭 들어가야 돼. 내화 설계가. 그거에 대한 이제 기준인데, 목구조 내화 설계하게 되면은,
이제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다 끊어야 돼. 공간을, 실을. 그래가지고 1000제곱미터 불이 나더라도 그 옆 1000제곱미터로 불이 이전하면 안 돼. 확대되면 안 돼. 그걸 우리는 방화구역이라고 그래. 여러분 그 지하철 같은 데 많이 타보면은 지하철 많이고 뭐 백화점 뭐 이런 상가 아니면 마트 다 가보면은 어때요? 바닥에 보면은 점점점 빨간색 표시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셔터가 떨어지는 방화 셔터가 떨어지는 곳입니다. 딱 나왔잖아. 근데 그 부분이 어디야?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주위야. 에스컬레이터 주위. 계단실 앞에. 끊어야 돼 무조건. 불이 나도 여기만 타게끔. 그 나머지는 불이 화재가 확산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는 방화 구역이란 거야. 근데 먹구조 방화 구역에서는 1000제곱미터란 말이에요. 1000제곱미터. 근데 우리 집은 여기 지금 사무실도 보면은 우리 강의실도 보면은 위에 스프링클러라는 게 있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있죠. 화재 감지기, 열 감지기 있죠. 자동식 스파장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있으면은 자탐 설비라 그래 우리가 그걸 우리는 스프링클러,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자탐 설비, 스프링클러. 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면은 곱하기 2배까지 2000제곱미터까지 20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설치해라. 이 방화구역은 반드시 불연재료. 반드시 불연재료여야 됩니다. 반드시. 방화문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천정, 셀링이죠, 셀링. 셀링 위에는 덕트가 들어가죠. 덕트는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연결되어 있지. 그렇지? 연결되어 있으면은 화재가 일로 가고 넘어갈 수 있겠네. 그렇죠? 연계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막아야겠죠, 거기도. 방화 덕트. 그 파이어 댐퍼라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방화문은 이제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비차열 뭐 차열 1시간 뭐 비차열 30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그 성능을 나눠주는 것뿐이고 이게 돼요. 근데 이 방화구역은 최소 한 2시간은 버텨야 돼요. 2시간 동안 사람이 대피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2시간 동안 초기에 화재를 진압을 해버리든지. 그래요. 이 정도만 좀 보고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방화 설계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자 내부 마감 재료는요. 불연재, 준불연 또는 난연재를 씁니다. 근데 방화 구역 내에서는 방화 구역 벽은 당연히 불연 재료고 마감 재료는 이제 여기까지 돼요. 불연 재료는 불에 안 타는 재료. 준불연은 화재가 확산되지 않는 재료. 난연 재료는 유해한 연기가 대피상 유해한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 근데 그런 게 없지. 큰 불이 나게 되면은 다 그냥 유해 가스. 화재가 나게 되면은 사람이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불에 타고 뜨거워서 죽는 거는 절대 아니야. 사용한다. 보호 기둥은 1시간에서 3시간 내화 성능을 갖고 있는 내화 구조. 이 그 보호 기둥이라든지 뭐 벽 같은 경우는 2시간까지고 좀 주요 구조부는 일단 그냥 1시간 내지는 3시간 또는 2시간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 이게 시험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이 내화 시간이 부재별로. 자 3번 주요 구조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로 된 건축물은 1000제곱미터마다 방화구역을 설치를 하고 이 방화구역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이상해야 된다. 일단 이건 NG 틀렸죠?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외벽 개구부는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보통 우리가 갑종 방화문은 이제 실내 설치하는 게 맞고 을종 방화문은 실내에서 실외로 탈출하는 공간이 있죠. 여기다 많이 씁니다. 을종 방화문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우리 집 현관 대부분 다 갑종이에요. 왜? 실내잖아. 계단실이잖아. 거기는. 그렇지? 실내에서 실내로 가는 거잖아. 다 갑종이어야 돼. 뭐 아파트에 보면은 그 피난 공간이 있죠. 조그맣게 뒷베란다 쪽에 거기도 다 갑종 방화문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데는 방화문 설치를 해갖고 설비를 갖추라. 정답은 몇 번? 3번.
자, 방화구획이 하나 나왔죠, 시험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 14번 문제. 하기 전에 그 9페이지 먹구조 방화 설계 기준 보게 되면은 제가 그 동그라미 2번에 주요 구조부 내화 성능 그거 있죠. 그 표. 이 표를 자, 외울 거만 찝어줄게. 내력벽, 내벽, 보기둥, 바닥 이 정도만 외우세요. 비내력벽, 지붕틀은 그다지 외울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자, 14번 문제. 자, 스트러타이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는 것. 기억부터 리을까지 있습니다. 스트러타이 모델. 이 스트러타이 모델이 조금 잘 익숙하지 않다 나한테. 그러게 되면은 그냥 트러스를 생각하시면 돼. 트러스. 트러스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예, 유사합니다. 트러스 압축제가 인장제가 있죠. 예? 압축제 인장제. 하중이 만나는 부분과 직접 만나게 되면은 압축. 하중이 떨어지는 부분과 안 만나게 되면 인장. 그죠? 근데 이 트러스도 보면은 이 절점인 트러스도 있잖아. 그지? 예. 절점에서 두 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트러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 이런 트러스 있었어? 없었어. 대부분 이런 트러스야.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그죠? 또는 이런 거. 보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두 개가 만나는 트러스는 없어요. 예, 다 세 개 이상입니다. 스트러타이도 마찬가지야. 두 개가 만나는 건 없어. 다 세 개 이상이야. 다 세 개 이상. 무조건. 삼각형의 구조고. 만나야 된다. 틀렸지 일단. 기억이 있는 거는 다 빼버려. 하나밖에 안 빠지네요. 아쉽네요. 자, 스트러타이 모델에서 압축력. 스트럿은 압축, 타이는 인장. 스트럿은 압축 요소고 프리즘 모양과 부채꼴 모양이 있다. 압축이고 인장. 일단 니은 디귿은 다 맞지. 자, 이걸 우리는 스트럿이라 그러고 얘를 우리는 타이라 그러지. 타이, 스트러타이. 그래가지고 이게 만나는 형태가 뭐 압축이 세 개 만났으니까 압축, 텐션, 인장, 뭐 압축, 텐션 아니면 다 텐션을 만나든지 이런 네 가지 형태로 있어요. 이게 뭐지? 노드, 절정, 그지? 얘가 우리가 스트럿은 부채꼴 모양과 프리즘 모양이 있다겠고, 얘는 타이고 이거는 인장 요소. 보통 강제가 많이 쓰고. 얘는 뭐였지? 노드, 절점이라겠죠. 반드시 세 개가 만나고 이런 경우가 된다. 네 가지 형태가 됐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단 니은 디귿이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리을번 있으면은 B 영역이 있고 읽어보면은 불연속부, 단면 급변한 기하학점 불연속부, 그리고 평면 유지가 어려운 적용되지 않는 영역.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D 영역이야. B 영역은 평면 유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곳이야. 되는 곳.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라면이 있었어. 뭐 하중에 탔겠지 여기서. 그죠? 예, 하중이 있었겠지. 그러면은 이제 하중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뭐 브라켓이 하나 걸려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하중이 또 타겠지. 자, 지금 제가 빗금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 이 힘이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응력의 하중의 불연속부가 발생하고 단면이 좀 변하고 있죠 지금, 그지?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뭐 불연속이 자금 작용한다고 좀 봐도 돼. 왜냐하면은 얘는 수평을 쭉 안 가느라 수직으로 가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D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D 영역. 그리고 빗금이 안 채워지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 이 부분이 B 영역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집중화점이 떨어졌을 때 보가 뭐 이렇게 휘었을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잘라온 거잖아. 그지? 평면이 어떻게 돼? 이 직사각형에 있는 평면이 약간 이런 형태로 방사형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죠. 하지만 여기는 똑같다는 거지. 어느 이미 중점이 있겠지. 곡률이 있겠지. 이렇게 곡률을 쭉 이렇게 회전을 그어보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평면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야. 그지? 네. 그래서 이걸 우리는 B 영역, 평면이 바뀌어버리는 걸 D 영역. 자, 알아둬요. B 영역, 평면 유지가 유지되는. D 영역, 평면 유지가 안 되는. 평면 유지 원리가 적용 안 되는. 왜? 불연속, 급변, 기하학적인 거. 그지? 이런 부분도 하중이 급변하고 있는 거죠. 그지? 자, 정답은 일단 2번. 니은 디귿이었죠. 이것도 뭐 좀 새로웠다고 또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 기출문제고 넘어가. 자, 이 문제는 더 쉽죠. 자, 플랫슬래브 지판 설계입니다. 자, 플랫슬래브 기둥 상부의 부모멘트에 대한 철근 배근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판을 사용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필요 없고 빼버리고 지판을 쓰는데 지판에 대한 규정이 뭐냐 이거 물어봤어. 자, 지판이라는 게 뭐지? 플랫슬래브니까 이렇게 드랍 패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얘를 우리 이거 얘를 우리는 지금 지판이라 그러죠. 드랍 패널 지판이라 하는데 자 기둥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라? 경관의 6배 6분의 1만큼 이때 튀어나온 길이는 슬라브 두께의 4배 4분의 1t 요거 이상이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규정이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드랍 패널이고 이렇게 주각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약간 헌치로 약간 해가지고 이게 우리 그 말하게 되면은 캐피탈이란 건데 약간 헌치 개념이에요. 헌치. 그럴 때 이 기둥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이 각은 45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45도가. 45도 이상 약간 이게 좀 벌어지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뭐야? 전단에 대한 보강이에요. 무슨 전단에 대한 보강이야? 뚫림 전단이야. 뚫림 전단. 이걸 펀칭 시어 크랙이라 그러잖아. 펀칭 상품백화점. 이 뚫림 전단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보가 없으니까. 그죠? 무량판 구조니까. 자, 이겁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지판의 받침부 중심선에서 각 받침부 중심선 경관의 6분의 1 이상을 양 방향으로, 그지? X 방향, Y 방향, 저쪽 방향, 이쪽 방향, 그지? 연장시켜야 된다. 지판이 있는 이 방향 슬래브 유효 지지 단면, 표면이 기둥축을 중심으로 45도로 벌려라. 45도로 벌려라. 2번이 정답이고. 이렇게 해서 기둥 머리 또는 브레이킹 내에서 위치한 가장 큰 정원추라든지 이게 뭐 정사면체라든지 정원추, 콘 모양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 정의된다. 지판 슬래브로 돌출한 두께는 슬래브 두께 4배, 4분의 1배, 그지? 4분의 1배 이상이고 이럴 때 철근형 계산할 때는 마찬가지 4분의 1만큼이다. 예. 정답은 2번. 자, 이 슬래브 지판 설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한 번은 꼬박꼬박 나오는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혹시 2차에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또 있잖아요. 10월 달이나 9월 달이라든지. 그때 1차 시험 문제가 대부분 또 반복적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을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번 회차 시험, 올해 시험, 서울시 국가직, 지방직 다 머릿속에 깨고 있어야 돼. 자, 16번 문제. 자, 소송 단면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주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새로운 문제입니다. 많이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예, 소송 단면 개수. 자, 소송 단면 개수 구하는 거는 텐션이 걸려 있는, 압축이 걸려 있는 두 개를 단면이 있을 거란 말이지. 도심과의 거리를 곱해가지고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돼요. 그때 그 도심이란 거는 이제 압축 단면의 도심. 인장 도형의 중심. 인장에서의 중심. 그건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강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축이 되겠지. 이제 도심은 여기에 쓸 거고. 이 전체 단면에 대한 도심은. 그래서 지금 텐션을 받고 있는 부재는 이 부재일 거고. 압축을 받고 있는 부재는 지금 외부일 거고.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곱하기 2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아래 거만 곱해가지고 위아래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AC 먼저 이걸 우리가 압축, 이걸 인장이라고 했을 때 A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께가 40mm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전체가 얼마야? 400이니까 절반 200에서 이 두께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150이겠네. 150. 자, 그래서 40 곱하기 150. 이게 지금 단면의 면적이겠죠? 이거하고 이 도심에서 이 도형의 중심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150의 절반이겠죠? (75) 예, 이거에 곱하기 2개죠. 위아래에 같이 있으니까. 그치? 자, 그리고 텐션을 받고 있는 거. 자, 이 부분이죠. 이거. 왜? 플랜지. 자, 플랜지는 200에 50이네요. 200mm, 밑배는 200mm이고 높이가 50mm. 곱하기. 자, 여기 딱 중앙에서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그치? 네, 떨어져 있는 거리. 그래서 전체가 200인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25mm니까 이게 50mm니까 절반. 그래서 175mm. 175mm를 곱해가지고 위아래 두 개 있으니까 2배. 이 두 개가 2개 있으니까 양쪽에 다 있으니까 이거를 전체를 다 더해가지고 곱하기 2배를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산수 문제예요. 이거 하면은 600 곱하기 75. 잠깐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0을 다 빼버려. 0을 다 빼버리면은 여기 600이니까 100을 빼고 여기는 1000이죠. 만이네요. 만, 그치? 10의 4제곱. 그냥 풀어요. 자, 이거 600이고 곱하기 75 하고 여기 공 3개 있고 하나 더 있고 들어가서 175가 되겠지. 이렇게 175가 이거 곱하고 더해가지고 빼게 되면은 2배를 해주게 되면은 답은 4.4가 딱 걸리는데 계산해봐요. 10의 6제곱. 단위는 세제곱이겠지. 면적과
거리, 그지? 밀리미터의 제곱 곱하기 밀리미터니까 세제곱 될 거고. 4.4가 나옵니다. 그치? 400에 150, 200에 50, 175, 75, 그렇지? 곱하기 2배. 자, 이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은 뭐 계산 문제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단면 계수니까 인장과 압축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인장과 압축이 있는데 인장과 압축을 만들 때 그 전체 단면에 대한 각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를 곱해라. 그리고 두 개를 합쳐라. 그게 소성 단면 계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나왔으니까 이번에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아셨죠? 자, 17번 문제. 자, 이것도 조금 지금 강구조 4개 문제가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렵고 해결하기가 좀 애매한 문제가 다 강구조 문제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자, 이번에는 막구조인데 막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지금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막지의 흡수 길이 처음 들어봤단 말이지. 일단 몰라. 패스. 막지의 최소 접힌 강도는 정사 방향, 횡사 방향, 그러니까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각각 인장 강도 평균치 더한 노트에 있어서 시험 전에 측정된 각 실 방향 인장 강도 평균치의 80% 이상이어야 된다. C종 막지. 자, 막지는요. A종, B종, C종 세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품질 떨어진 건 C종이야. C종 막지는 외부 폭로, 이 외부 폭로란 거는 얼었다가 녹았다가 비 오고 막 비 맞고 뭐 눈 맞고 바람 맞고, 그지? 다시 말하면 내후성이야. 내후성. 폭로라는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이슬. 그러니까 외부 노출 환경에 오픈이 돼가지고 외부 환경 영향 요소들을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러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내후성이겠지. 내후성에 대해서 정사 방향, 횡사 방향 인장 강도의 각각 쪽의 인장 강도의 70%를 봐요. 직물의 휘임 직경은 200mm 이상의 간격으로 2개소 이상에 대해서 측정한다. 이렇게 다 있는데 다 모르겠죠, 이거. 그치? 예. 막지에서 이것도 신규 문제입니다. 막지 신규 문제. 자, 일단 재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결론은. 자, 막지의 흡수기 최대치는 일단 20mm입니다. 흡수 길이. 흡수 길이는 20mm. 접힌 인장 강도. 자, 접힌 인장 강도는요. X방향, Y방향, 그러니까 횡사, 정사 방향. 횡사, 정사 방향에서 평균치에, 인장 강도 평균치에 평균의 70%예요. 자, 세 번째. 내후성. 막지는 A, B, C종이 있다 그랬죠? A종, B종 같은 경우, C종 같은 경우. A, B종은 80%고요. 얘는 70%예요. 뭐에? 인장 강도. 자, 직물을 테스트를 할 때, 휨 직경을 테스트를 할 때, 휨 직경 측정은 좀 적어 놓으세요. 해설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 홈페이지 업로드 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300mm 이상이고요. 2개 하게 되면은 50% 확률이잖아요. 그렇지? 3세판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렇지? 3개 이상. 3개 이상 측정을 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습윤시, 고온시, 뭐 인장강도 딱 있는데 그건 그냥 내비두고 이 정도만 조금 이러면 안 되지. 3개소가 아니라 5개소. 5개소요, 5개소. 그렇게 합니다. 재료에 대한 문제 쉽지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새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노트 정리를 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8번. 자, 이 문제는 아마 다들 찍었을 것 같아. 그림상으로 보면은 별것도 아닌 문제 같긴 한데. 자, 이게 지금 장주란 말이죠. 지금 포인트는 장주야. 장주고 양쪽이 지금 단순지지가 돼 있고 횡지지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모멘트, 이렇게 모멘트. 그러니까 기둥이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붙어 있었고 하나는 이렇게 붙어 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쳐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반시계 방향, 얘는 아마 이렇게 쳐지기 때문에 뭐 시계 방향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둥은 아마 이런 형태로 뭐 곡률이 한 번 변곡점이, 2번 변곡점이, 변곡점이 2개가 있는 어떤 그런 부재가 됐었을 거야. 저게 이렇게 유출해야 돼 지금 이 부재 경우는 외력으로만, 그지? 복곡률이라는 거야 지금. 곡률이 2개 있다. 이제 복곡률이란 거야. 자, 여기에서 이 장주 효과는 좌굴이잖아요. 좌굴은 상당히 비탄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멘트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좌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모멘트가 작용하고 좌굴이 발생하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계수값을 구해주면은 모멘트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치? 근데 이 계수값은 항상 1보다 클 거란 말이야. 더 크게 볼 거야. 얘는 지금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고 큰 모멘트죠. 큰 모멘트. 당연히 큰 모멘트가 작용해야 되겠지. 작은 모멘트에 작용하게 되면 큰 모멘트에 의해 깨져버리니까 안 될 것 같고. 그지? 그리고 이걸 우리는 확대 모멘트라고 그래. 확대 모멘트. 그러니까 장주가 발생하니까 장주에서는 좌굴에 의한 파괴가 발생하니까 모멘트에 대한 또 하중에 대한 파괴가 발생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약간 모멘트를 조금 더 크게 또 보는 거지. 설계할 때.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더 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지? 그럴 때 쓰는 게 이 확대 모멘트고 그때에 대한 확대 모멘트 계수값이거든요. 근데 이 계수값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걸 우리 계수값이 시그마 ns 람다 ns라 하는데 공식이 아주 복잡합니다. CM이고요. 이거 뭐 저도 못 외웠어요. 0.75 PC PU. 이런 공식 하나 있는데 이 공식을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이런 공식이 있다. 그냥 최대 모멘트, 큰 모멘트에다가 확대 개수를 곱해줘가지고 곱해주면은 그때 확대 모멘트가 되는데 장주에 의해서 횡파괴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부재 같은 경우는 확대 모멘트를 써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설계를 해야 된다. 그게 포인트고. 그럴 때 이 CN 값을 물어봤어요. 등가, 균일, 힘 모멘트, 보정 개수. 근데 이 CN 값이 이제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0.6 플러스 0.4의 큰 거 대비 작은 거. 큰 거 대비 작은 거. 이 지문에서는 지금 이걸 이 m이라 나눴고 이걸 지금 m이라 나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아마 1.0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답이 없죠. 정답이 3번이 있네요. 이걸 선택하게 된 순간 탈락. 자, 하나 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또 하나 있는데, 자, 이거 단부에 대한 괴수 모멘트예요. 단부의 괴수 모멘트예요. 단부의 괴수 모멘트. 자, 이 단부의 괴수 모멘트인데 얘는 항상 플러스 값이야. 얘는 항상 플러스 값이야. 근데 이 M1이라는 놈 때문에 그래. M1. 얘가 단곡률일 때
얘가 복공률일 때, 복공률일 때, 그러니까 공률 두 개 있을 때, 이때는 플러스 값이고 이때는 마이너스 값이야. 그래서 이 부호가 플러스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어차피 그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고 약분하게 되면은 0.2 빼주니까 0.4가 나와가지고 정답은 2번이 돼야 돼. 2번이. 못 풀었을 것 같아요. 다들 찍었죠? 거의 찍었겠죠? 예. 제가 찍을 때 3번으로 찍으라고 했는데 3번 찍었으면 망했겠네요. 그렇죠? 그거 아세요? 이번 회차에도 3번 문제가 정답이 6개, 7개가 될 거야 아마. 3번 문제가 답이 제일 많아요. 그거 아시지? 예. 자, 단공률, 복공률. 왜 단공률인지 복공률인지. 만약에 이게 아마 이런 모멘트로 갔다가 하면은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하니까 얘는 이렇게밖에 휘지 않겠지? 이런 식으로밖에, 그렇지? 예. 근데 얘는 지금 반대로 작용했기 때문에 공률이 반대로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0.4. 자,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얘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 확대계수 흰 모멘트라는 건데 계수값 얘는 0.4 플러스 0.6 플러스 마이너스 0.4의 큰 거 대비 작은 거다. 예, 근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고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고 얘는 공률이 하나일 때는 플러스 공률이 두 개일 때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란 거야. 그지?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할까요? M2 큰 거, 작은 거. 아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 회차에서. 자, 19번. 자, 강구조 골조의 안정성 설계 시 구조물의 안정성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옳은 것만 고르는 것. 2차 효과, 기하학적 불안전성, 비탄성에 기인한 강성 감소, 강성과 강도의 불확실성. 이거 보면은 다 맞는 말이 같죠, 그렇죠? 예, 다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이 강구조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영향 요소들, 그게 첫 번째 기억 2차 효과, 예, 기하학적인 불안정. 예. 비탄성에 의한 불안정.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휨, 좀 말이 좀 긴데, 뭐 강도, 강성에 대한 불안정도 있고, 말이 좀 긴데, 휨 전단 축방향 변형. 휨 전단 축방향 변형. 아마 이 말은 너무 길어가지고 이 지문에서 뺐던 것 같은데, 변형과 구조물의 변이를 발생시키는 모든 변형. 예. 이 변형과 구조물의 변위를 발생시키는 모든 변형.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은 뭐 비틀림이나 이런 것도 되겠지, 그지? 토션이라든지 이런 게 작용하게 되면은 뭐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정답은 다 4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처음 나왔죠, 이것도. 그래서 이번에 강구조 편에서 강구조 편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쉬운데. 자, 마지막 문제. 자, 이런 어떤 기둥이 있다 합니다. 지금 이게 진하게 되는 거는 지금 각간인 것 같고 안에가 철근인데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런 배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다 철근 배근을 할 수가 없어요. 각간 안에다가. 이거는 사실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충전형 합성 구조에서
안에 철근 배관이 되어 있다는 거는 거의 시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할 수는 있겠지. 각간 주위에다가 철근을 딱 심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하면 되겠지.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철근이 배근되는 경우는 이제 매입형 같은 경우지. 매입형. 강제가 이렇게 있고 보통 4개 죽은 방향 철근이 있고 횡방향 철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매입형 합성 기둥에서 이제 그런 거고. 아무튼 뭐 이거든 저거든 우리가 설계 전단 강도 어디겠습니까? 네. 설계 전단 강도를 결정하는 거는 자 콘크리트에 대한 거, 강간에 그한 거, 이 강간과 철근의 합으로 하는 거. 이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세 가지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세 가지 중으로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콘크리트만의 전단 강도 VC로 강제에 의한 거 VNS. 세 번째 강제 플러스 사실 이 철근은 별로 전단 철근이죠. 전단 철근 강제 플러스 철근 이제 설계 전단 강도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VNT VS라겠네요. 이거 이렇게. 자 콘크리트에 대한 전단 강도는 얼마야? 200이죠 이거 지금. VNS는 300이었고 얘는 300 플러스 100이고 총 400이고. 근데 이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400의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400이. 그렇다고 3번을 답을 쓰면은 어떻게 돼? 또 패착의 원인이 됩니다. 콘크리트는 그냥 얘예요. 근데 이게 뭐지 지금 이건 공칭 강도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물어봤어? 이 설계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저항 개수,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지? 여기다가 근데 얘는 강도 저항 개수가 뭐 없잖아. 그냥 1.0 곱하면 돼요. 근데 얘는 0.75고 0.75예요. 똑같아요. 전단 강도에 대한. 그럼 이거는 뭐 얼마냐? 37에 21, 355, 225고 47에 28, 45, 20, 이거 300이지. 킬로뉴턴. 그래서 정답이 3번이야. 2번이야. 2번.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해줘야 돼. 설계 전단 강도를 물어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에 함정이 하나 있었다는 거. 여기까지도. 그래서 이 전단에 대한 개수값 알고 계셔야 되겠지. 당연히 제일 큰 값에다가 물론 이게 전단 강도 개수값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다가 뭐 0.75, 뭐 0.8을 뭐 곱해줄 수도 있겠지. 근데 어차피 가장 큰 값에서 곱하니까 가장 우리 지금 큰 걸 물어봤잖아. 큰 거. 만약에 작은 걸 물어봤다고 하면은 좀 답이 좀 달라지겠지. 그죠? 큰 걸 물어봤기 때문에 300kN이 이제 정답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다 풀어봤고 이번 회차에서는 이번 지방직 시험 22년 1회차 지방직 시험 6월 18일 했던 거 이거는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예. 국가직 시험 보고 나서 서울시는 좀 어려웠었고 국가직 시험 보고 나서 난이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 시험 난이도를 좀 올린 것 같아. 예. 중상상 정도? 예. 상급은 아니고 중상급. 되게 쉬운 문제도 좀 많았고 기출 문제도 좀 많았고 보였는데 새로운 문제라든지 새로운 문제 3개 그것도 기존에 있는 문제를 조금 변형한 거. 방금 이 문제도 기존에 있는 문제야. 이 숫자만 빼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문제야. 근데 이거에다가 이제 직접 숫자로 표현해 가지고
수식을 계산해 버려라.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된 것뿐이지. 그죠? 그래서 중상급의 문제였고 변별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이. 예. 합계 커트라인은 한 75점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시험은 다 봤으니까 이제 뭐 결과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지? 결과는 겸손하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 만약에 합격을 하면은 정말 좋겠지. 정말 좋겠는데 그때는 이제 2차 준비라는 게 있죠. 예, 2차 면접 말하는 시험 잘 해야 돼. 예, 계속 혼자서 막 벽 보면서 거울 보면서 말하고 해야 돼. 머리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하고 머리에 있는 거를 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시고 만약에 이번 시험이 약간 조금 불안해가지고 약간 좀 고배를 마실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실망하지 마세요. 기회가 또 있습니다. 9월달 기회가 또 한 번 있을 것 같으니까 서울시도 한 번 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기 바래요. 아무튼 이번에 지방직 22년도 1회 시험은 여기서 기출문제를 마치고 여러분들 합격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그날을 항상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